누구든지 바이앤딥스라고 바닥에서 살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때 가면은 세상은 마치 이제 완전히 엄청 안 좋아질 것처럼 분위기가 퍼져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럽니다. 나의 감정이 개입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사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일부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지금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좌절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금은 10년, 100년 지나더라도 원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자율이 같으면 이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당주라든지 리츠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2%인데 한 20년 지나면은 내가 투자한 것 금액 대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8%,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배당주에 투자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거기에서 받는 배당 금액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 가장 이제 퀄리티가 좋은 것은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배당금이 매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가 되면은 사람은 훨씬 자유로워지죠. 세상에 어디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은 절대적으로 부동산보다 낫고 주식은 절대적으로 예금보다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식은 수익은 많이 주지만은 반대급부로 한번 크게 안 당해서 그렇죠. 한번 크게 당해보면은 정말 겁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탄력성 있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5%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예서 열심히 모아놨는데 95% 날아가서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택은 자기가 투자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주택은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주하면서 거주 서비스를 얻는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더라도 거기서 가족이 삶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투자의 측면으로만 주택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캐시플로우가 사실은 주식이 배당주 하지만요. 캐시플로우는 부동산이 안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은 덜 떨어지고 변동성이 당연히 이제 주식보다는 적기 때문에 노후의 캐시플로우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거 하나가 사실은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든 섞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1987년 이제 10월 블랙만데이 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주가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5%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25%가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주식 수익률을 정규분포로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그 확률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7승입니다. 여러분들 상상 불가해요. 0이 106개가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인데 확률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막 코스피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10% 넘어 떨어졌죠. 이게 거의 이걸 확률상 본다면 하루 만에 그래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0의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되고 회복하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공황 때 한번 보십시오. 떨어지고 나서 거의 10년 정도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든지 분산을 해서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뭐 미국 시장이나 이것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조짐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안 그래도 미국은 경기 침체로 저는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언제쯤 들어갈까,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생각을 못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폭락하기 전에 나스닥이 1.8%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제가 조금 이거 뭔가 약한 점을 하나 보여줬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3몇 %가 한번 떨어지고 그때 또 한번 약한 점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닙니다. 무슨 악재가 남아있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엔캐리 트레이딩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저금리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돈은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이 돈은 이제 자꾸 이제 흡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큰 것이 지금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경기 후퇴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 고금리를, 미국은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뭐 4.5%, 뭐 4.5 이 정도 수준이고 한데요. 미국은 30년짜리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7.5%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으로 카드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를 넘어가거든요. 이 고금리를 언제 견딜 수 있겠느냐가 세계 사람들이 조심조심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미국이 저 고금리를 견딜 수 있을까, 경제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우려가 터진 것이고요.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이제 그 전조를 보여준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제 어떤 기회로 활용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사실은 올해 들어서부터도 저는 계속 S&P 500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급락하기 전에 어디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 어떤 분이 여쭤봐서 그랬는데요. 중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뭐가 낫겠느냐 그때 한번 여쭤봐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주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오버밸류 되어 있고 중국은 언더밸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주식이 낫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식이 25% 떨어지고 나면은 미국의 주식이 낫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아서 추가로 25%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매력적인 수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량한 자산을 사는 것의 가장 단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경마를 할 때 제일 잘 뛰는 말을 누구나 하고 싶죠. 그래서 그 말에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배당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량한 자산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데 배당률이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떤 데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약간 감기에 그 말이 감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탁 이제 사는 것이죠.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주가가 좀 앞으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이걸 산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살 때 절대 마음 안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바이 앤 딥스라고 바닥에서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가면은 세상은 마치 이제 완전히 엄청 안 좋아질 것처럼 분위기가 퍼져 있기 때문에요.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럽니다. 나의 감정이 개입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사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낮아지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예를 들어 60대라든지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때인데요.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 있는 자산에서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앞으로 낮은 가격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좀 임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55세에서 60세 사이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분산을 하셔야 돼요. 젊을 때는 주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도 되는데요. 나이가 한 55세, 60세 되면은 주식의 비중이 낮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저 포트폴리오를 대충 보았는데요. 한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똑같은 충격이 한 번 더 닥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4%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됐을 때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인간의 역사 이래 운용하는 자산은 그냥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예금 채권, 그냥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입니다. 뭐 다른 금이라든지 다양한 커브도 콜이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심플하게 이 세 개만 적절한 비중을 갖고 계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한 50% 정도는 예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한 20%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20% 정도는 리츠라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캐시플로우를 넣는 것,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가 이제 주식 정도인데요. 이 30% 중에 10%는 조금 혁신 성장주, 바이오 ETF라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내가 한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혁신 성장주를 한 10%. 그 다음에 10%는 그냥 S&P 500. 그 다음에 10%는 배당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이렇게 분산해 놓으시면요. 그 자체로도 꽤 이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냥 연령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30대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벌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30대는 가급적 초우량 주식 자본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부동산 자본, 이 둘. 그러니까 이 예금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가지는 것이 30대는 철저하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40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40대는 이제 조금 색다른 게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40 한 초중반 가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약간 구식으로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후배들한테 밀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40대 초중반에는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인적 자본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셔도 되고 내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로 좀 더 어디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나의 전문성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기 인적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전문성을 높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다음 이제 50대, 60대를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40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지출 관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0 초반 정도 될 때가 소득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40 중반부터 50 초반까지가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소득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소득은 조금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임금 피크고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졌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지출을 똑같이 늘리기 쉬워요. 사실은 그때. 그런데 지출을 똑같이 늘리시지 말고 저축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50대 전후해서 나의 소득이 많이 높아졌을 때 저축액을 과거에 달리 저축액을 좀 더 높이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30대 자녀 키우고 집 사고 저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연금 들고 국민연금 드는 게 다입니다. 40대 이제 자녀 한창 크기 때문에 조금 돈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40 중후반부터 50 초반에 이제 소득이 많아지는 때인데요. 이때 한 5년,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축액을 조금 절약한다 생각하고 저축액을 높이는 것. 그게 이제 50대 전후에서 한 5년, 6년 동안 되게 중요한 것.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60대 들어서는
이제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이제 자산 관리가 진짜 중요해집니다. 이제 내 월급은 금융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나의 생명줄입니다. 이때야말로 이제 자산 관리 진검승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대충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개편해서 계산한 1인당 소득은 36,000달러입니다. 이제 선진국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고령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받쳐줄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노후에 접어든 사람들은 주택만 잘 활용하고 국민연금 이 둘만 합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 생활비는 보장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거나 운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노후에 은퇴소득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말고요.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산의 가치, 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